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문화부 곽아람 기자입니다. 올해 24년차 언론인이고요. 스토킹 및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가해자 사진인데요. 등 뒤에 도끼를 놓고 저를 협박하고 있는 영상 캡처입니다. 제가 2004년에 열린 우리당이랑 국회 출입을 했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국회에 피해자 자격으로 오게 된다니 인생이란 참 뭔가 싶은데요. 검찰 보안사건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안사건이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메이저 언론사 기자이고 이른바 좋은 학교 나왔고 인맥도 좋습니다. 근데 보안사건마저 없어졌으니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저처럼 힘있는 피해자도 고통받는다는 것. 그러므로 이는 전 국민의 문제라는 걸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는 이제 교도소에서도 지금 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저는 아마도 구소를 거듭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가해자를 형사 7회, 어제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파워포인트랑 다른데 민사 1회 총 8회 고소했습니다. 저랑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이고 제 기사와 제가 회사 업무로 진행한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저를 인지하고 스토킹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TBC 사건반장에 아주 상세히 보도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6년간 소송을 하며 겪은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부조리가 곧 검수안박 이후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소송 과정에서 느낀 경찰 수사의 문제점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에 제가 가해자를 처음으로 고소했을 때 가해자가 저희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당장 빨고 싶을 정도로 섹시하다라는 내용으로 일배 수차례 글을 올린 행위를 통신매체 음란과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섹시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외모나 언행에 성적 매력이 있다는 뜻이라서 저희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이 보기 어렵다면서 불송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소송 초보 때라서 불송치가 뭔지도 몰랐고 이의 신청을 할 생각도 못했는데 검찰이 알아서 다시 검토해서 모욕죄를 기소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려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검수안박 초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알아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피해자는 사건을 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죠. 참고로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가해자의 행위가 모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리에 자신이 없으니 최대한 법조문을 축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해 혐의를 불송치하는 편이 부담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 행위가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분리해서 두 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찰만 보지 않고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린다니까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 요구로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제가 또 그 보안수사 요구 때문에 애가 끊어질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해자를 고소를 했을 때 가해자는 감옥에서도 저한테 편지로 스토킹을 하면서 가해자 출소일이 다가오는데 기소는 되지 않고 검찰에 8개월이나 사건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소를 하면은 대검찰청 그 대표 전화 1301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이 슬라이드가 제가 실제로 2023년 사건 진행 중에 4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대검에서 맡은 문자입니다. 1301에서 문자가 올 때마다 피해자는 가슴이 졸아듭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됐나 하고 졸아드는데 저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1301에서 문자가 올 때마다 드디어 기소된 건가 하고 들여다보는데 그 내용이 보안수사 요구이고 경찰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는 걸 겪다 보면 정말 사람이 미칩니다. 담당 검사한테 아무리 탄원서를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가지고 기다려부터 이제 8월에 대검에 탄원서도 넣었는데 또 담당 검사실로 보내더라고요.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고소해서 기소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1심 선고도 아니고 기소까지 1년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도끼를 가지고 저를 협박하던 가해자는 출소할 뻔했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하기 전에 가까스로 구속시킬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제가 가용자원이 많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수사 요구는 게으른 검사나 게으른 경찰에게 사건 회피의 도구가 될 뿐 결코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검사한테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피해자가 뻔히 아는데 국가가 그걸 못하게 하고 굳이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서
보안수사 요구하라면서 피해자한테 기약 없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국가를 신뢰를 하게 되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건 있던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고소라는 걸 직접 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사람이 살면서 다 한 번만 고소를 해도 인생이 피폐해진다고들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에 5년 이하 징역으로 워낙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범행을 거듭할 때마다 거듭해서 고소하는 것이 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방법이었는데 고소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가해자의 추가 범행이 발견됐을 때 고소 진행 중에 검찰에 전화해서 인지수사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한 박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인지수사가 안 된다면서 별건 고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데 다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또 고소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정말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 같은 피해자는 제가 신경을 안 써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여죄를 싹싹 털어내가지고 같이 수사하고 기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은 다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다 경악하는 사실을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니까 이야기하자면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대 이후에 국가가 이제 사적 보복을 막기 위해서 형벌권을 독점하면서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서 소외되고 정보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시스템이 너무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피해자는 보통 약자이고 목소리도 내기 힘들고 피해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고달프니까 그런 편이 비용도 안 들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내려고 한국법조인대관에서 담당 판사 이름을 검색해보니까 그 법원에 같은 이름을 가진 판사가 2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68년생이고 다른 한 분은 84년생이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탄원서라는 건 판사한테 쓰는 편지인데 586에게 쓰는 편지랑 MZ세대한테 쓰는 편지, 톤앤 매너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법원에 예를 들어서 김정 판사님이라고 하면 두 분 계시는데 68년생이랑 84년생 중에 이 재판부 담당 판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못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못 가르쳐 준답니다. 제가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각 한국 법조인대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지만 알려달라는 건데도 못 알려준다고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재판의 담당 판사가 누군지 아는 건 제 권리라고 했더니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문을 바꿔서 김지영 판사님은 부장 판사님이시죠? 이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평판사라고 해서 젊은 여자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매 순간 상처를 받고 에너지를 낭비를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엄벌탄원서라는 단어부터가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애걸한다라는 뜻이에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인데, 가해자의 엄벌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지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탄원을 해야 되는 존재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엄벌탄원서라는 단어부터 엄벌 요구서라고 바꿔야 피해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소장이랑 판결문을 교부해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장은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을 해주면 허가를 해주지만 직접 법원에 가서 복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재판을 지방에서 이루어지면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하니까 총무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받아오던데 모든 사람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공소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에게는 교부를 해주지만 피해자는 수수료를 내고 직접 가서 열람 등사를 하거나 법원에 가서 민원 우편을 사서 송달료를 지불하고 우편으로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 항소기간 지나버립니다. 제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법원에 전화를 해서 독촉한 적이 있는데 담당 직원이 물어봐서 항소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항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죠. 그런데 검찰에 연락을 해서 항소를 해달라고 말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피해자는 판결문도 읽을 줄 모르고 공소장도 읽을 줄 모르는 문외한 내지는 금치산자 취급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형도 마찬가지예요. 기소 전에야 피해자는 무고를 의심받는 존재이니까 수사검사가 뭐 형량을 인용할 수 없겠지만 일단 기소가 된 이후에 공판검사는 구형량에 대한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구형을 했으면 그 결과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피해자 센터나 여성단체에서 공판 모니터링이랑 해준다는 걸 몰랐던 시절에 변론 종결이 되었다는 걸 알고 구형량을 물어보려고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유선상으로 가르쳐주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르쳐주기는 했는데 직접 방청을 하러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조인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피해자를 사칭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다면서 변호사를 시켜서 물어보라고 하던데 변호사 사칭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재판 때 검사가 구형을 의견서를 제출했길래 결과가 알고 싶어서 저희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때도 안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재판이 다 끝난 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알아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해서 이루어진 재판이고 입증 책임도 다 저한테 지우고 제가 찾아서 낸 증거 이외에 검찰이나 경찰이 다른 증거를 찾아서 제출한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는 구형 결과도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펼쳐질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들 수사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저는 공판 기능이 무너진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 시즌1 이후로 공판 기능이 차근차근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자로서 느낍니다. 6월 26일에 제가 6번째로 고소한 사건 공판이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이제 무고랑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첫 기일인데 변론 종결이 됐어요. 공판 모니터링 결과지를 보니까 판사가 구형을 하라고 했는데 공판검사가 준비가 안 되었는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대략적인 형량이라도 구형을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3년 구형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 인생에선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판사가 대략적인 형량을 구형을 하라고 하고 검사가 그 대략적인 형량을 구형을 했다는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없고 눈에 안 보이니까 대략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무고가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높고 둘 다 누범인데도 겨우 3년을 구형했다는 사실에도 충격이 컸는데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공판 모니터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슬라이드에 이제 모니터링 결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쪽에 대략적인 형량을 구형하라고 해서 보이십니까? 아마 8월 21일이 선고로 기일인데 과정을 보아하니 또 대략적으로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에 이미 공론화가 돼서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사건인데도 이런 식으로 공판이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은 보통 사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고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라서. 구형이라는 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신호가 됩니다. 검찰은 통상 선고 형량이 구형량 절반 이상이면 만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3년 구형하면 피해자는 생각합니다. 내 사건 1.5년짜리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해자가 출소하면 언제든지 저를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가해자의 형기가 제 인생의 남은 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형이 낮으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문제구나. 살아있는 피해자는 국가가 결국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차피 가해자 손에 죽을 텐데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판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구형이 너무 낮다. 대략적인 형량을 구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 자기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의견서로 내려고 했는데 저희 재판장님이 싫어하셔서 그냥 구형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저희 재판장이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을 해야 되는데 재판장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연차가 굉장히 낮은 분이셨는데 어느 이제 안면 천안지청 검사님이 요즘 다 경력들은 베테랑 검사들은 검수완박 이후에 다 그만두고 특검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이래가지고 학도병들만 남아있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정말 지금 학도병들을 선배들이 봐줄 여력이 없는 것이 지방법정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이제 구형을 올려달라 그랬더니 뭐 본인이 이제 회의를 해야 돼가지고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구형 절반 이상 선고가 나오면 만족하고 항소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면 하는 적정 형량은 1년 6개월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뻥튀기 구형을 하지 않는다. 딱 법원이 선고할 만큼 실질 구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법원 행정처랑 합의된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는 목숨이 걸려 있는데 어떤 판사를 만날 줄 알고 이제 그런 도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이제 공소청이 들어오면 공판 기능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질 텐데 공판 기능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지방일수록 더 심각하다는 것이 저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경우에만 시스템 안에서 증거로서 기능을 하고 그 외에 대부분은 법정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리조차 없어요. 방청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가 투명 인간이거나 무생물인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586들이 많으시고 학생운동하면서 감옥살이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피고인이 각자 가장 약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약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법정의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피해자가 가장 약자입니다. 공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 등이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사가 뭐 수사를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경찰이 수사 안 한다는 건 언론에 알려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고 하던데 공론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언론에 나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나마 피해자가 자기 사건을 공론화할 기회가 있을 때도 법원이 피해자 동의가 없이 그 기회를 무산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고소를 했을 때 제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있는 지역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선고 결과를 보도하겠다고 재판부에 판결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역 취재본부 후배로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래 내가 피해자 코멘트를 줄 테니까 이것들을 기자들한테 공유하라고 했더니 오후에 연락이 와서 공보판사가 판결문을 못 준다고 한다. 성범죄라고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 사건은 스토킹은 있었지만 성범죄는 없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이제 화가 났는데 일단 기자로서는 기사를 쓰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법원이 뭔데 자기들이 이걸 막는 건가 하는 기자로서의 분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언론에 나가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이고 나가지 않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인데 왜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멋대로 차단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도 언론에 나가고 싶은 피해자도 있고 언론에 나가는 것이 나가지 않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기자들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배포함으로써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요. 공론화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자들은 기사 가치가 있는 기사만 씁니다. 아무 기사나 쓰지가 않아요.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보안수사권 폐지로 피해자들은 이제 지옥에 서 있고 저는 대체 어떤 대책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피해자 자신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도 만약에 눈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텐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즉 가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